보쌈의 후다닥 세계사 그 48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일본의 개항과 근대화 운동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일본의 개항 과정, 그리고 개항 이후 일본의 근대화 운동, 메이지 유신으로 대표되는 근대화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과 통상 수교를 거부하고 있었던 일본의 막부 정권은 네덜란드와는 제한적으로 무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나가사키에 있는 데지마라고 하는 곳이었죠. 인공섬 데지마. 이곳에서 제한적으로 무역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미국이 이제 접근을 해옵니다. 미국의 페이리 제독이 대포를 실은 4척의 군함을 이끌고 도쿄 앞바다에 나타나서 무력 시위를 펼치는 거죠. 당시 일본 사람들은 그 미국의 배가 그 겉에 이렇게 타르칠이 까맣게 돼 있었기 때문에 흑선, 검은 배, 흑선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모양이 좀 다르다 해서 이양선이라고 불렀죠. 다를리 모양양. 중국에서는 오랑캐 배다 해서 이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당시 에도 막부는 이러한 미국의 무력 시위에 굴복해서 문을 열어주게 되는 겁니다. 물론 무조건 하고 이렇게 굴복이라는 측면만으로 볼 수는 없는 게 일본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하고 제한적으로 무역을 하면서 나가사키를 통해서 네덜란드로부터 정보를 듣고 있었습니다. 바람결에 들려오는 이야기 풍설서라는 것을 작성을 해서 네덜란드가 이제 막부의 보고를 제출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미국과의 수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피할 수 없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홋카이도 일본 북쪽에 있는 당시로서는 이제 아이누들의 터전이었던 홋카이도를 놓고, 그리고 그 위에 사할린을 놓고도 막부는 러시아가 접근해 오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이 필요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막부는 개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미일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시모다와 하코다테라고 하는 두 개의 항구를 개항을 하고 미국에 대해서 최혜국 대우를 인정해주고 영사 주재를 허가한다는 조건이죠. 시모다와 하코다테가 어디냐? 그건 일본 지도를 놓고 좀 그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본 지도를 한번 그려볼까요? 뭐 대충 그려보겠습니다. 뭐 일본이 뭐 이렇게 있으면 홋카이도가 뭐 코끼리코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뭐 있죠. 그리고 이쪽에 이제 큐슈가 이렇게 있고 시코쿠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지금의 도쿄 에도가 여기 있죠. 그리고 황제 천황이라고 할 수 있는 천황이 있는 교토가 이쯤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모다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 여기입니다. 하코다테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 여기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당시 이렇게 포경선들이 이렇게 갈 수 있는 통로 중간에 이렇게 경유하면서 정박해서 물도 얻고 식량도 얻을 수 있는 곳이 필요했겠죠. 그리고 중국으로 가고 또 러시아를 견제할 수도 있는 곳.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 북쪽의 항구가 필요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시모다는 당시 막부였던 에도, 도쿄하고 멀지 않은 곳이죠. 그래서 이 두 군데를 개항을 요구했던 겁니다. 바다를 더해서 이렇게 오다 보면은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냥 화친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냥 문을 여는 거 말고 통상을 하자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약간 압박을 더해서 결국 미국과 일본은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을 맺게 됩니다. 미국과 일본이 수호 조약, 거기부터도 통상 조약을 맺게 되는 거죠. 이제 무역을 할 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항구를 추가적으로 4개를 더 열어라. 그 다음에 우리 서로 협정을 맺어서 관세를 정하자. 협정 관세. 별책에 규정해서 관세를 맺자. 협정 관세. 그리고 영사 재판권을 인정받게 됩니다. 영사 재판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불평등 조약의 대표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와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일본 국내법으로 재판받는 게 아니라 그 영사가 재판한다. 미국 사람이 재판한다는 거니까. 우리 이거 강화도 조약 이후에 외세계 가장 불평등한 조약으로 많이 이야기 들었던 내용 아닙니까? 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세를 자기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 부과하는 건데 외국과 통상 조약 맺어가지고 세율 결정하자. 이건 뭡니까? 결국 관세에 대한 자주권을 포기하는 거죠. 다 결론은 뭡니까? 불평등 조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개항된 4개 항구는 어디냐? 니가타, 그 다음에 에도 바로 옆에 요코하마. 우리로 따지면 이제 서울이 있으면 인천 제물포를 개항한 것과 비슷한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오사카죠. 오사카. 근데 오사카 그 바로 옆에 고베라고 하는 곳을 문을 열게 하는 겁니다. 효고현 고베.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인 국제도시 개항장 나가사키. 표시가 안 되나? 글씨를 쓰려는 게 아닌데 뭐가 잘못됐네요. 지금 이거 선생님이 뭔가가 잘못됐어요. 네. 여기죠. 나가사키를 개항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항 과정에서 서구 열강에게 굴복한 에도 막부의 권위는 크게 추락하는 거죠. 외국 상품이 수입되면서 이제 경제도 악화됩니다. 국내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죠. 물가는 오르고요. 결국 곳곳에서 농민들이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더군다나 교토에 있었던 일왕은 양이 서양 오랑캐들과 막부가 맺은 문호 개방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서양 오랑캐들과 싸우라! 라는 입장이었죠. 난감해진 것은 막부죠. 국제 정세를 다 알고 있는 에도 막부로서는 문을 걸어 잠그고만 있을 수는 없는데 이 눈치 없는 일왕은 계속해서 싸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이때 이제 에도 막부에 불만을 갖고 있었던 지방의 번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 막부에게 대들기 시작합니다. 하금 무사들이 중심이 돼서 뭐 잃을 게 없는 사람들 외세를 배격하자는 양이 운동에 앞장서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막 부추기는 거지 않겠습니까? 막부에 반대하던 큰 번들이 대표적인 그런 번들 웅번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큰 번들 중에서는 대표적인 데가 조슈번 그리고 사스마번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나중에 조슈번과 사스마번 이들이 나중에 사초 동맹이라는 걸 맺어서 사스마번과 조슈번의 동맹 사초 동맹이라는 걸 맺고 에도 막부를 타도하게 되는 거죠. 이 사스마번과 조슈번이 에도 막부를 타도하고 천황 중심의 새로운 정권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게 메이지 정부고 메이지 유신을 펼치게 되는 거죠. 메이지 천황 때
만들어졌던 정치적 변동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력을 막부가 아니라 왕에게 정치 권력이 다시 돌아왔다. 왕정 복고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자, 이제 일본은 근대화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메이지 천황 중심으로 근대 국가 수립을 위한 개혁 운동을 펼치게 되는데 이게 메이지 유신이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죠? 명치 유신, 메이지 유신입니다. 에도를 도쿄, 동경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수도로 삼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번들을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현을 설치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방 분권적이었던 봉건 제후들이 다이묘들이 다스리고 있던 일본을 중앙 집권적인 정부가 백성, 인민들을 직접 통제하고 토지를 장악하는 중앙 집권 체제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사계층 이런 신분제도를 없애버립니다. 근대적인 토지 세금 제도를 확립합니다. 그리고 징병제를 실시하죠. 그리고 이제 유럽과 미국의 근대화된 모습을 살펴보고 원래는 메이지 정부가 서양 문물과 맺었던 그런 불평등한 조약도 좀 바꾸고 막 이렇게 하려고 서양의 발전된 문물만 시찰하는 게 아니고 불평등 조약도 좀 개정할 목적으로 이와쿠라 도모미라고 하는 사람을 단장으로 해서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그게 바로 이와쿠라 사절단입니다. 여러 해 동안 이제 유럽과 미국을 돌면서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토 히로부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제도나 이런 부분들을 배워오게 하는 거죠. 이들이 돌아와서 이제 더욱더 근대화 운동의 근대적인 개혁에 앞장서게 되는 박차를 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이런 헌법도 만들고 서양식 의회도 설립하자. 그래서 백성들의 서양의 자유주의 운동에 영향을 좀 받는 거죠. 자유민권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유민권 운동. 헌법도 만들고 서양처럼 의회도 만들자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국가 주도적으로 뭔가 개혁을 한다거나 왕에게 절대적인 힘을 부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백성들에 의한 입헌 군주국으로 가려고 하는 거니까요. 천황은 통치하되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게 되는 거죠. 메이지 정부는 이런 부분은 싫어했습니다. 국가가 권력을 쥐고 싶은 거죠. 정부가 권력을 쥐고 뭔가를 하고 싶은 거죠.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중심이 돼서 하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대세가 자유민권운동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받아주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 너희들 의회 만들어줄게. 그렇게 해서 입헌 군주국으로 가면 될 거 아니냐. 헌법 만들어주마. 다만 그 헌법이 어떤 헌법이냐는 게 문제가 되겠죠. 결국 독일 헌법을 본받아서 일본 제국 헌법을 공포하게 되는 겁니다. 헌법을 공포하는 거죠. 일본 제국 헌법. 메이지 천황 시대에 만들어진 헌법이다 해서 메이지 헌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헌법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국회, 의회를 설립해 줍니다. 입헌 군주국의 모습을 갖춘 거죠. 하지만 이 일본 제국 헌법은 입법권, 법률 만드는 거, 조약 체결권, 군 통수권을 모두 천황이 갖고 있는 천황이 막강한 존재였습니다. 전제 군주국이나 거의 다름없는 거죠. 자기가 다 갖고 있으니까.
의회도 설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불만을 가진 세력들이 있었죠. 존왕 양이 운동 펼치고 그 다음에 그 오랑캐들하고 열심히 싸우려고 애를 쓰고 했던 우리 무사들이 오히려 소외돼 버린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이지 유신 과정에서 소외됐던 무사층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이 불만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한국을 정벌하자, 조선을 정벌하자라고 그 관심을 돌리려고 했죠. 이게 바로 정한론입니다. 이 정한론을 주장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사이고 다카모리. 여러분들 영화 라스트 사무라이의 실제 모델이 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사스마본의 사무라이입니다. 메이지 유신 3걸 중에 한 명이고요. 메이지 유신을 가능케 했던 결정적인 큰 공을 세운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한론을 주장하다가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사직을 하고 사스마로 내려오죠. 이 사람이 사스마로 왔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소외됐던 사무라이들이 사스마로 몰려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나중에 세이난 전쟁, 서남 전쟁이라는 걸 펼치게 되는 거죠. 메이지 정부 수립된 이후에 메이지 정부에 저항하는 기존 무사층들의 반란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일단 정한론은 주장됐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때마침 돌아왔던 이와쿠라 도모미 등이 이제 반대를 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대신에 이들은 이제 대외 침략에 나서게 됩니다. 조선은 아직 먹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다른 데부터 먼저 찔러보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류큐를 합병해서 오키나와 현을로 만들고요. 그리고 운요 사건을 일으켜서 조선을 개항시키게 됩니다. 이게 강화도 제약 1876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조선을 둘러싸고 청나라하고 싸우죠. 청일전쟁. 이 전쟁 끝나고 나서 이제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어서 시모노세키 하관 여기 아니겠습니까?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고 타이완과 랴오뚱반도를 차지하게 되죠. 근데 이제 러시아, 독일, 프랑스 3국 간섭으로 랴오뚱반도는 청나라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대신에 이제 10년 뒤에 러시아하고 영국, 미국의 지원하에 러시아하고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프랑스 돈을 지원받아서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깔고 있었던 러시아가 이제 완전히 이 철도가 완성돼 버리면 일본은 만주 진출이 좌절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전쟁 그 철도가 완공되기 전에 어떻게든 러시아하고 싸워야만 했습니다. 결국 러일 전쟁에서 어렵게 승리한 일본은 미국의 중재로 포츠머스 강화 조약을 맺죠. 그리고 만주와 한반도, 남만주와 한반도에서 우월권을 인정받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한반도는 네 먹어라. 일본이 차지하게 되고 만주에서는 그 창춘, 이남, 남부, 남만주 지역은 뭐 철도 부설권을 비롯해서 모든 이권을 일본이 차지하게 되고 사할린 섬도 북위 50도 이남의 사할린 섬은 일본이 또 차지하게 됩니다.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 20분 다 돼가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